안녕하세요. 홍필고 신부입니다. 지난 주일 주님 공연 대축일이었고 또 주님 세례 축일까지 우리가 지내면서 이제 성탄 시기는 끝이 났어요. 연중 시기로 접어들게 됐죠. 저는 연중 시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화려한 성탄 시기도 좋고 기쁨의 부활 시기도 좋지만 아주 특별할 거 없는 마치 평범한 일상 같은 이 연중 시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한 주간 너무 많은 걸 바랄 것도 없어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씩이나마 성장하고 또 같이 미사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평범하지만 은혜로운 이 연중 시기 하나님께 찬미 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르네상스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란 무엇이냐에 대한 것부터 르네상스 미술이 이전 시대의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었죠. 중세라는 세계관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중심에 있어 왔더란 말이에요. 로마라는 거대한 어떤 것이 무너진 이후에 외부 세력에 의해 또 분열되고 또 서로가 적대시하던 유럽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교였어요. 따라서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 양식부터 법 체계라든지 문화적인 부분, 이를테면 건축이나 음악, 미술도 마찬가지이죠. 당시의 미술 작품들 남아있는 걸 보면 전부 다 종교적인 작품들 뿐이에요. 예술이란 건 일차적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행위이죠. 인간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예술에 대해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예술은 공감이라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흠숭하는 마음, 부족한 우리 언어의 형태보다 더 온전함에 가깝게 표현될 수 있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말 한마디로 사랑해라고 하는 것보다 노래로 해주면 훨씬 좋잖아요. 동시에 예술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야기를 표현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 신약의 그 많은 이야기들 또 교회 가르침들을 신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격동의 1300년대를 지나서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꽈트로첸토 또 친쿠아첸토, 그러니까 1400년대, 1500년대가 되면 유럽 전역으로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이탈리아 토스카나를 기점으로 미술에 대한 개념 자체 역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성, 입체감, 풍부한 색감 표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스토리텔링의 목적을 초월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현실성이라는 것에서 오는 어떤 진한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술의 정체성이란 것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그 후자에 조금 더 치중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어요. 작품을 보는 대중을 더 고려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가면 작품을 의뢰한 의뢰인 혹은 후원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술이 의뢰인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도 했더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동방박사들의 행렬 같은 주제의 작품들을 보면 메디치가 의뢰한 동방박사들에서는 성경에서의 그 내용이나 메시지보다는 누구 얼굴을 모델로 했느냐가 작품의 주요 포인트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가다 보면 이제는 작품을 만든 이들, 그러니까 미술가들의 그 입지까지도 아예 달라집니다. 당시만 해도 머리 쓰는 일하고 몸 쓰는 일을 완전히 차별했었단 말이에요. 예술가들이 하는 일은 몸 쓰는 일에 해당이 되고 머리 쓰는 일만큼 고결하지 못하다라고 했었는데 르네상스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은 머리 쓰는 일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술인들의 입지도 그만큼 격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아름다움에 집착을 하게 되고 서로가 뛰어난 예술가들을 확보하겠다고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점점 예술인들이 명성을 누리는 시대가 됐어요. 르네상스 절정으로 가면 갈수록 갑을 관계가 바뀌어 버리기까지 해요. 미술가들은 그냥 군말 없이 주어진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와 같은 신세였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할 거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만 봐도 의뢰받은 일을
제대로 마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내가 못하겠다면 그만인 거니까. 오히려 돈 낸 사람이 불안해요. 제발 좀 완성 좀 해달라고 눈치 보면서 빌어야 돼. 바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존중을 받았다라고 해야겠죠. 귀족, 군주, 또 교황까지도 예술가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집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가수나 배우가 광대 취급을 받던 시대에서 지금 시대로 치면 셀럽이라고 하죠. 셀러브리티, 유명인사 혹은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옛날식으로 보자면 엘리트 계급으로 연예인을 봐주는 시대가 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당시 건축 분야에서 가장 먼저 이런 분위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브루넬레스키 같은 건축가가 고대 양식을 연구해서 피렌체 두오모를 올리고 또 철저하게 기하학에 기초한 그런 원근법을 발명해 내므로써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미술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요. 지난 시간에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보티첼리 작품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이제 이 르네상스 미술의 절정으로 갑니다. 일명 하이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겠죠. 미술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작품들, 또 작가들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가서 미켈란젤로 또 라파엘로까지 보면서 우리 이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인물이었나라고 했을 때 천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천재. 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조각가, 건축가, 물리학자, 공학자, 화학자, 광학자, 천문학자, 양조학자, 동식물학자, 또 지도학자, 지도도 그리고 군사기술자로서 다양한 무기도 발명해내요. 해부학에도 상당한 깊이가 있었고 음악 연주에, 작곡에, 악기를 직접 개조하기까지 합니다. 연극의 무대장치 개발도 해요. 근데 이 여러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그냥 일정 수준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각각 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연구해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르네상스라는 이 시점에서 레오나르도의 삶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가 보자는 거예요. 1452년 토스카나 피렌체에서 서쪽으로 17마일 정도 떨어진 빈치라는 언덕 마을에서 태어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다빈치는 정확히는 성이 아니라 빈치 출신의, 빈치에서 온 뭐 그런 뜻이에요. Jesus of Nazareth, 나자렛 사람 예수, 나자렛 출신 예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그냥 다빈치라고 부르면 빈치 출신의 뭐 이런 뜻밖에 안 된다고 해서 틀린 것이다,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고 또 합니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틀린 건 아닌 것이, 당시에는 출신 지역명을 성으로 공식 등록하기 시작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성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했는데 출신 지역을 그냥 성으로 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몬타냐, 디아르코, 디카프리오 뭐 이런 이름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빈치라고 불러도 아주 틀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빈치라는 지역명에서 왔다는 것이겠죠. 자, 다빈치 가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한 세기 반 정도 조상 때부터 공증인 집안이었어요. 공증인. 당시 토스카나 지역에 상업 경제가 활발하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종 계약서, 거래서, 유언장 등등을 라틴어로 작성도 해주고 또 공증도 해주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법률 업무, 세무 관련 업무를 봐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펜대중 불렸던 집안이다라는 거예요. 조상 중에 장관도 나오고 뭐 그럽니다. 자, 그런 가문에서 레오나르도는 사생아로 태어나요. 사생아, 서출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로서 사생아라는 것이 그렇게 치욕스럽거나 그런 건 딱히 아니었어요. 굳이 뭐 숨겨서 키우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공연히 데리고도 다니고 기회가 되면 학교도 보내고 뭐 그럽니다. 레오나르도 역시 없이 자란 게 아니라 비교적 여유롭게 성장을 해요. 오히려 당시로서는 사생아라는 어떤 딱지가 주는 긍정적인 면이 컸던 것이 또 있어요. 사생아는 가업을 이어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상속을 못 받으니까. 근데 그걸 다시 말하면 가업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장남이다 그러면 무조건 가업을 배워서 이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사생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 개인의 창의력이 아주 10분 발휘될 수 있는 좋은 시대적 조건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기본 교육도 못 받아요. 라틴어 학교 과정이죠. 근데 그건 정규 교육 시스템의 틀에서 벗어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12살까지 빈치에서 살다가 1464년 피렌체로 가족이 이주를 합니다. 1464년이면 피렌체 두오모가 완공된 지 28년 된 거예요. 그렇게 시골에서 당시로서 최신 문명의 도시 피렌체로 와 보니 재능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영감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거기에 예술가들, 또 예술 작품들, 사람들의 자유로운 마인드, 의리의리한 건물들, 특히 두오모를 가까이에서 매일같이 보면서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두오모는 뭐예요?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레오나르도도 예술적인 부분에 흥미를 얻어서 파고들기 시작을 해요. 피렌체에서 브루넬레스키 이제 다음 세대 대표라고 하면 레온 바티스티 알베르티를 꼽게 되는데 레오나르도는 이 알베르티 논문들 연구를 합니다. 원근법도 분석을 하고 또 나중엔 그걸 발전시키기까지 해요. 어쨌든 정규 교육은 아니지만 이제 직업 교육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 미술 쪽에 좀 소질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시 피렌체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공방으로 레오나르도를 보냅니다.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그냥 미술가 기술자도 아니고 르네상스 예술 기술자가 있는 곳으로 견습생으로서 레오나르도가 들어가게 돼요. 베로키오는 도나텔로의 견습생 출신이고 프라필리포 리피의 제자였기도 해요. 어쨌든 당대 최고였어요. 대표작으로는 다비드상을 만든 게 있는데 이 작품의 모델이 당시 견습생이었던 미소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어요. 어려서부터 한 외모를 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베로키오 작업장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문학을 두루두루 경험을 해요. 예술과 공학의 상호작용, 또 한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명이 협업하는 그런 요령도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는 머지않아서 스승 베로키오를 능가하는 경지에 이르게 돼요. 자,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인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물을 붓는 장면이고 위에서는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오시는 모습,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두 천사가 이 순간을 증거하는 듯한 모습이죠. 베로키오는 협업을 잘했다고 그랬죠. 그림 의뢰가 왔을 때 혼자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역할을 나눠서 한다든지 그림 안에서 부분을 나눠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술품이라는 게 상품이 됐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두 천사도 오른쪽 천사는 베로키오가 그렸고 왼쪽 천사는 레오나르도가 그렸다고 해요. 보시면 먼저 눈에 띄는 건 천사가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의 그 몸통 표현이에요. 고개가 요 정도 돌아갔을 때 상체는 어떻게 틀어지게 되는가 라는 부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그냥 뒷모습을 딱 그려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로키오의 천사는 선이 조금 더 분명한데 레오나르도 천사는 얼굴을 보면 뚜렷한 선이 없이 부드럽게 마치 실물처럼 묘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로키오가 그린 요한을 보면 다리 근육 같은 거 또 손가락도 그렇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꼭 그린단 말이에요. 만화처럼.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피부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몸 근육 선명도를 보면 이게 훨씬 더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베로키오가 레오나르도의 이런 그림 실력이 이 정도까지 경지에 이른 것을 보고는 다시는 붓을 잡지 않았다라는 썰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레오나르도가 또 주도를 한 작품들이 또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수태고지인데 원근법이나 여러 면에서 아주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레오나르도가 주도한 작품은 맞다고 해요. 자세히 보면 또 할 얘기가 많겠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제 1477년 베로키오한테서 독립을 하고 레오나르도 스스로 작업실을 오픈해요. 창업을 한 거죠.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왜 안 됐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고객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고객이 없었을까요? 그렇게나 실력이 좋았는데. 문제는 레오나르도는 작품을 의뢰하는 고객들의 그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화를 그리더라도 거기에 후원자들 얼굴을 모델로 좀 그려주고 뭐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잘 못하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작업을 시작은 하는데 완성을 좀처럼 시키질 않는 거예요. 작품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작가로 유명해집니다. 그럼 왜 완성을 못 시켰느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뭐 지나친 완벽주의다. 구상을 현실화하는 것보다 구상 그 자체를 즐겼던 사람이었다. 뭐 여러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책임감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받고 작품 의뢰를 받았으면 어떻게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답을 해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티첼리 같은 경우에는 1445년생이니까 레오나르도보다 7살밖에 안 많은 거의 같은 세대인데 얼마나 메디치가에 잘합니까? 그렇게 승승장구를 했죠. 근데 반면에 레오나르도는 같은 시기에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요. 그렇게 예술 후원에 목을 매던 로렌초 데 메디치마저도 레오나르도는 딱히 후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30살이 되던 해에 밀라노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17년을 보내요. 밀라노로 가게 됐던 계기는 역시 로렌초 메디치가 보냈던 것인데, 로렌초가 밀라노에 보내는 일종의 외교적인 선물 같은 거였어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전부 훌륭한 예술가들을 찾아다녔다고 했죠. 근데 피렌체에 가장 많았단 말이에요, 예술가들이. 보티첼리는 로마로 가서 교황 식스토 4세의 그 시스티나 경당 아시죠? 거기 벽화를 그리고, 베로키오는 베네치아로 가고, 그렇게 다빈치는 밀라노로 보내진 거예요. 로렌초가 거의 그때 왕 아닙니까? 다 보내주는 거죠. 당시 밀라노는 다빈치한테 있어서는 기회의 땅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밀라노는 피렌체 같은 상업공화국이 아니었어요. 군주정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루도비코 스포르차라는 인물이 밀라노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루도비코 역시도 사생아 출신이었어요. 혼자서 외롭게 힘을 키워서 그 군주의 자리까지 오른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미움을 사는 그런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주로서의 어떤 정당성을 보여야 했고, 또 무식하고 잔인한 이미지를 탈피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과 예술에 많이 투자를 하기로 합니다. 이때 레오나르도가 루도비코 스포르차한테 올린 이력서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이력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잘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이력서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갑니다. 교량, 설계, 무기 제작 등등 군사공학 기술 관련해서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살짝 그리고 또한 그림도 좀 그릴 줄 압니다. 라고 해요. 그야말로 뭘 좋아할지를 몰라 다 준비했어.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취직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거기서 만사가 다 잘 풀렸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제안서, 기획서를 토대로 연구도 하고 시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은 잘 되고 어떤 것들은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그 중에 눈에 띄일 정도로 성공한 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야외극 무대 제작 또 연출을 했던 게 있어요. 루도비코 조카 결혼식 축하연 자리였는데 여기서 했던 공연이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처럼 휘황찬란한 무대 장치들을 발명하고 또 이용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의학 연구, 다양한 과학 분야, 악기 개조, 작곡 등등 예술과 기술을 접목시킨 연구랑 작업 활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밀라노 주교좌의 티브리오라고 부르는 조명 첨탑 제작에 투입이 돼요. 그리고 이때 같이 참여하면서 친해지게 된 사람 중에 브라만테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브라만테는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최초 설계자예요. 그리고 성베드로 성당의 그 돔은 또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맡아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후에는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수도원의 식당을 브라만테한테 설계하도록 하고 그 식당 내부 벽화를 레오나르도한테 그리도록 해요.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최후 만찬이에요.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또 협업하면서 알게 된 인물이 있는데 프란체스코 디지오로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건축 관련 논문을 쓰던 중이었는데 그 연구 자료들 중에 비트루비우스라는 1세기 로마군 장교이자 기술자가 쓴 건축 논문을 레오나르도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건축 자료였을 뿐만 아니라 십수세기가 지난 당시로 비추어보면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본질을 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라는 소우주와 지구라는 대우주의 관계를 말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 인간을 우주 전체로 보는 거예요. 디저로즈가 발전시킨 논문의 토대가 돼요. 모든 예술과 세상의 모든 규칙은 구도와 비율이 뛰어난 인체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작은 세계이고 각자는 자기 안에 온 세상의 보편적 완벽함을 두루 지니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미술적 테크닉 면에서 생각해보면 작품 속에 인간을 묘사할 때 균형 잡힌 비율을 굉장히 중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도 큰 영감을 받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건 역시 인문주의라는 르네상스 세계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간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보려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도 비트루비우스적인 인간을 그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레오나르도 역시 더 발전시켜서 정리를 해냅니다. 균형 잡힌 인체 비율을 설명하는 거예요. 일종의 황금 비율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역시 예술과 수학의 결합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체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나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해부학 공부 필수가 됩니다. 알베르티도 해부학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각각의 뼈와 근육을 다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꺼풀이 덮이게 하는 신경, 어떤 신경인가? 입술을 이렇게 오므리게 하는 근육 조직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웃음을 지을 때 사용되는 이 안면 근육은 뭔가?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 더 르네상스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연구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주에 대한 연구이기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연구와 노력 또 업적에도 불구하고 레오나르도는 당시로서 비교적 성공한 예술인으로서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왜냐? 의뢰받은 그림을 그리질 않으니까 완벽주의든 뭐든 어쨌든 주문한 게 와야 할 거 아니에요. 평생 해서 완성까지 해낸 작품 수가 우리가 알기로는 20여 점밖에 안 돼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37에 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몇백 점의 그림이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레오나르도는 뭘 했나 싶죠. 뭘 하긴 뭘 해요. 나름 엄청 바빴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기 만드는데 시간 다 썼잖아요. 자, 그렇게 피렌체에서 밀라노, 다시 피렌체, 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체사레 보르자라는 인간 밑에 좀 있다가 계속해서 후원자를 찾아서 로마로, 또 이때 로마에서는 또 메디치 가문의 교황 레오 10세의 지원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또 말년에는 프랑스 왕실의 후원을 받고 프랑스에서 한 2년 연구랑 실험에 빠져 살다가 1519년 67세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기고 간 것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어요.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대표 미술 작품 하나 정도는 보고 가야겠죠. 모나리자는 지난 시간에 조금 봤으니까 오늘은 아까 언급하다가만 최후만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유명한 작품들은 뭐 어디서든 배울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볼게요. 먼저 원근법이 들어간 게 가장 먼저 보이시죠? 이것도 자세히 들어가면 소실점이 하나가 아니다 뭐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런 건 넘어가고 구도나 뭐 그런 것도 생략을 할게요. 자, 이 벽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루도비코 스포르차 밀라노 공작이 1494년인데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해야 하니까 그 수단으로 작은 수도원 하나를 봉헌하면서 거기 식당의 벽화로서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레오나르도는 이 의뢰를 받고는 뭔가 좀 신경을 더 썼던 건지 더 몰입이 됐던 건지는 모르지만 유난히도 작업을 신중하게 합니다. 작업 과정도 사람들한테 다 공개가 된 상태에서 아무나 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와서 본 사람들의 증언이 레오나르도가 어떤 날은 보면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하고 전혀 그림을 안 그리더라. 또 어떤 날은 갑자기 막 뛰어오더니 붓터치 한두 번 하고는 가버리더라. 그러는 거죠. 아마 레오나르도는
최후만찬이라는 이 복음서의 한 장면에 스스로를 온전히 다 쏟아 부어서 작품에 임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보통은 다른 최후만찬 작품들을 봐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 당연히 가운데 계실 테고 가룟 유다가 이 중에 누구냐 정도만 찾게 되지 다른 인물들이 각각 누군지 어떻게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근데 레오나르도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다 신경 써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한 붓 한 붓 그려나가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느리다는 거죠. 루도비코랑 수도원장이랑 하여간 다 해서 엄청나게 재촉을 해서 겨우 1498년 완성을 해내기는 합니다. 기다린 보람은 있었죠. 아주 굉장한 대작이 나왔으니까. 근데 또 문제는 그림이 오래 가질 못해요. 이게 물감 문제인데 프레스코는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죠? 회반죽을 벽에 바르고 반죽이 아직 프레시할 때 빠르게 그려서 물감이 흡수가 되면 그렇게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 스타일이 레오나르도랑은 맞지가 않아요. 엄청 고심해서 한번 붙이라고 또 수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프레스코는 빨리 그려야 되고 수정도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유화 물감이랑 템페라, 그러니까 계란을 섞어서 쓰는 물감으로 이 최후만찬을 그리게 됩니다.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물감을 쓰다 보니 보존이 잘 안 되는 거죠.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거의 다 망가졌다라는 기록이 있고 한 15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림이 너무 희미해져서 거의 보이지도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거기 벽에 문을 하나 내게 되는데 그림 그 아랫부분을 그냥 아무 망설임 없이 헐어버려요. 어차피 배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 아래를 보면 이게 문을 내면서 뚫어버리는 바람에 없어진 거예요. 아마 예수님 발이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린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어쨌든 현재는 복원에 복원을 거듭한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오리지널하고 얼마나 일치할까 싶을 정도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로 우리는 이 최후만찬을 꼽게 됩니다. 당연히 모나리자라는 최고의 작품도 있고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이 시간에 다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르네상스 미술의 절정을 탐구하면서 그야말로 르네상스맨이라고 불리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천재라는 표현 혹은 천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는 레오나르도가 직접 남긴 메모들 또 스케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서 꽤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의 천재라고 부르는 이들 이를테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천재라고 칭송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천재는 타고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며칠에 걸쳐서 틈틈이 이렇게 두꺼운 전기도 읽어보고 다른 미술사 서적들도 여러 권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아왔던 거예요. 요새 흔히 빅데이터라는 표현도 쓰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기술도 결국 데이터 관리라는 것이죠. 레오나르도는 보이는 모든 것에 궁금해했고 또 정리를 하고 또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면서 그 방대한 데이터를 쌓았던 거예요. 그리고 상황 혹은 여건이 분명히 작용도 했겠죠. 아무리 날고 긴다는 레오나르도라고 해도 당시 피렌체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타고난 능력을 10분 발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이들, 첫째,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거기에 상황까지 맞아야 하더라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 세 가지가 충분한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 타고난 것만으로 혹은 노력만으로 아니면 운이 좋아서 뭔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천재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이게 바로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 중 하나라고 또 봅니다. 타고난 재능은 언제 어디서나 비슷한 비율로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1400년대, 1500년대 또 피렌체라는 여건은 늘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였던 끊임없는 그 열정이 더해져서 미술사 역사상 또 세계사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그 큰 변화를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중점으로 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엔 이제 르네상스 미술 마지막 시간으로 미켈란젤로 또 라파엘로 얘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 은혜로운 연중 시기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